안녕하세요. 6.15 공동선언 20주년 특집방송 약속 20년. 오늘도 저는 한선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 공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 자극도 많이 됐는데요. 오늘도 김동엽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남과 북의 평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군사 문제 어떻게 잘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까 이런 고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군사 문제가 정말 저는 그냥 먼 나라 얘기, 그냥 진짜 먼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9.19 군사 합의서에 있는 이 조항 자체가 갖는 의미,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정말 이거를 왜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그냥 딱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까라는 좀 반성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이 그림이 딱딱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종전선언을 하고 서로가 같이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군축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선언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비핵화로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로 군축하자고 하면서 또는 서로가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사실은 저도 좀 늘 좀 반대했던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남측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스텔스기라든지 무기 자체를 이미 구입하는 게 전 정부들보다 더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또는 한미 간에 늘 꾸준히 이제 측과 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한미 훈련이라든지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거를 왜 자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남측은? 남측이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저도 이왕 워낙에 이제 난감한데요. 일단은 북측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약간 역지사지 입장에서 왜 북이 이거를 문제를 삼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북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위기가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위기 자체가 전단살포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단살포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전단살포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문점선의 2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2조는 군사조항이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 가장 이제 이 군사적인 합의를 건 것은 군사적인 합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딱 버티고 있어서 되돌릴 수 있는 남북 관계와 또 평화체제, 그러니까 비핵평화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이것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런 점에서 사실 가장 아픈 지점을 손을 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항목 하나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과연 지켰느냐의 문제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사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한 14조 됐죠. 지금 50조지 않습니까? 사실요. 20년 만에 국방비가 3배 이상 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시작됐던 2017년만 놓고 보더라도 40조에 갓 넘어서 40조 3천 정도 됐는데요. 지금 5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채 2년 반 만에 10조라는 금액이 늘었어요. 사실은요. 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 놓고 보면 저는 이게 대단히 정당성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8.9%인가 가장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국방비 증액은 나름대로의 뭔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 있었어요. 뭐냐면 자주국방이라는. 그러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신범이라고 봐요. 확신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확신과 그거에 대한 건데 저는 이번 정부가 이 국방비 올린 거에 대해서 왜 올린지에 대한 그걸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교수님이 물으시면 어떡해요? 교수님이 찾아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저는 명확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확신범이 없어요. 이게 자주국방인지 뭔지 오히려 더 우스운 거는 마치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5% 올리고 뭐 4% 올렸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올린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보에 더 신경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대내 정치용, 대미 정치용 오히려 그런 냄새가 더 훨씬 더 들어요.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런 면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조항에다가 군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군비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뭐 그때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 우리 대미 그 무기가 51% 미국 무기 50%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근데 뭐 수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안 하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죠.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자랑질을 하는 겁니까, 사실요. 예.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예. 예.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 그러면 합의를 맺지 말든지 합의 맺어놓고 자랑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히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개념이 없어서 정말 그런 것인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 사고력 회로가 고장이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 조율이 안 돼요. 예, 욕심만 많고 조율도 안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은폐되어 있는 대북 적재 정책에 잔존되어 있는 이 대북 적재 정책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우리들이 뭐 시민단체들이 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방위 분담도 마찬가지, 국방비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저는 논리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대단히 맞는 것 같은 생각을 이야기 드려요. 한미연합훈련 왜 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야 전작권 받아들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작권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한미연합을 해가지고 전작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번에 파이널 마지막 최종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걸 증명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돈을 써야 뭐 정보 자산 갖고 돼. 그래서 방위비 올리는 것을 그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하는데 아니 전작권 전환 이번 처음에 이야기도 아니고 두 번 이야기 연기가 됐어요, 사실은요. 아니 그때는 그럼 바보입니까? 그러게요. 그때는 뭐 검증 안 해가지고 그때 넘긴다고 했고 뭐가 부족해서 받겠다고 2015년에 받겠다고 하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검증해야 된다는 세 단계 3년 동안의 그 검증 리스트들 저는 그건요. 그냥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연장한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사실요. 만든 거죠, 사실요. 안타깝네요,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훈련이 뭐 전작권을 받기 위한 것이다. 또 그러니까 국방비를 올린 게 뭐 전작권을 받기 위한 논리는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뒤쪽으로 좀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방비,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한가요? 이미 이 국방비만 놓고 보면 전 세계 6위예요. 전 세계 6위죠. 예, 6위입니다. 예. 수준이 6위입니다. 예. 예. 뭐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차원 놓고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과연 국방비를 적게 써서 전작권을 못 가져오고 국방비를 적게 써서 군사력이 없냐? 어떻게 놓고 보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국방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느 장군이 국회에서 뭐 미군이 도와주지 못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진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 뭐 20년, 30년 전도 아니고 최근 한 3, 4년 전에 예. 그것도 우리 군의 대단히 높은 장군이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 신념으로 사시는 예. 예.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별 다신 분들 모임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분들 많고 뭐 분들 그분들 대단히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와서 막 이야기하시면 아니 그러면 그 많이 가져가신 돈들은 도대체 그분들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대체? 북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군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약속의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어요. 사실 북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한 거거든요. 사실요. 한미 군사 연습 같은 경우는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미 북이 뭐 아직은 깨뜨리지 않았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본인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뭐 이것이 뭐 중국이 이야기한 쌍중단이든 아니든 뭐 간에 어쨌든 이거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분명히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중단이 아니잖아요. 한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해버린 거죠. 북 입장에서는 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라는 게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불이행인 거죠, 사실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북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든 제재 국면에서라도 뭔가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 인력, 경제 인력들을 총동원하고 싶어 해야만 올 2020년 당창건 75조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역량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투여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해야 가야 되는 입장인데 남쪽에서 전쟁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북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소위 말해서 그 군사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어디로 모이고 있느냐.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건설 현장에 가 있는 소위 북의 군인들, 아버지 어머니들 다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북의 주민들, 장마당에 가서 돈 벌고 그 사람들도 북 경제를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걱정 안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자기 자식 군대에 가 있어. 근데 남쪽에서는 계속 군사훈련 한다고 F-35 들어온다고 그랬었고 막 방위비 올려서 한다고 막 하고 있고 예, 막 전략무기 막 들어쌌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보면 북 주민이 갖고 있는 안보적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경제적 우려도 있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음 놓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북의 소위 정치를 하는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밖에서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해박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은폐된 대북 정책이야. 나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북은 자신들이 지금 작년에 연말에 이야기한 정면 돌파전이라고 소화한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 남북의 위기 자체도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좀 가만히 있어 라는 거죠.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무슨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거지야?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은 아니 나는 지금 이해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이 제재 국면에서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뭐 오늘 칼럼 보니까 북이 뭐 5% 이하의 마이너스 5%되면 북이 막 대신 망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코로나 국면에서 북이 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대단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근거대 보세요. 솔직히 딱 대면 근거대 보세요. 저는 오히려 북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방역 잘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의 생각을 갖고 뭐 지원을 해야 된다, 막 갖다 줘야 된다. 북이 뭐 저는 이 사고 자체, 소위 말해서 근거 없는 이런 거 자체도 저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도안이 걸고 그냥 우리가 자력갱생을 올해는 정말 그냥 매진할 수 있는 환경에 걸그치기 좀 마. 근데 걸그치지조차 말았으면 좋겠는데 걸그침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알게 모르게 은폐된 적대 정책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삐라 날라오고 있고, 그러네요. 예, 삐라 날라오고 있고 한미훈련 연합훈련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소위 북한 주민들한테 정면 돌파전을 하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다그치거나 밀고 가는 힘이 북의 소위 말해서 그 김정은 입장이라 통치에 대단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삐라 날라와서 자기 막 그 최고 존엄 무시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요것만 보고 가려고 했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노력을 이쪽에다 좀 그러니까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소위 말해서요 반응으로 쳐야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칼을 빼들었다고 봐요, 사실요. 예. 이게 무슨 뭐 북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눈에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안 보이게 다 뒤로 감춰지고 결국은 서로에 대한 또 이제 불신을 또 지금 낳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의 그 어떤 특히 한민동맹이라든지 뭔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지금 북에다가 우리가 북과 뭔가를 좀 자꾸 하려고 해도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한미동맹이란 굴레가 과연 이 정부로서도, 현 정부로서도 정말 이렇게 넘기 어려운 벽인지,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이 제도를 너무 오래 사실은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좀 거의 무덤덤하긴 한데요. 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죠. 사실은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가장 큰 것은 한미동맹 이꼴 그 군사동맹이고 네네네. 또 한미동맹 이꼴 주한미군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주한미군 없는 또 군사동맹 없는 한미동맹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되게 천편일률적인 어떤 이해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이런 우리가 4.27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기는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용기였어요. 뭐냐면 시작점을 어디에 뒀냐면요. 분명한 거는요. 남북 관계를 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렇게 했던 용기의 시작점은 뭐냐면 한미 관계의 변화가 시작점이라고 저는 봐요. 바로 한미 동맹의 변화, 한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였다고 봐요. 저는요. 바로 그 시작점은 바로 거기였던 거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러네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형님 아니네. 예, 실로 사라져 버린 거거든 사실요. 예, 사실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변화가 다시 시작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군요. 근데 그 용기를 왜 못 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 있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용기를 냈던 그 시작점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특히 얘는 뭐하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반도 문제에 막 결부된 게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중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 더 큰 틀에서 보고 있거든요. 미중 관계라는 틀에서 이게 뭐지? 남쪽이 막 추월해가 가네? 지멋대로 가버리네? 어디 남북 정상회담에다가 비핵화에 관련돼서 영변이 이런 걸 막 5조 이항에 집어넣고 얘 뺑뺑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용기를 못 냈느냐? 그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저에 갖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뼛속까지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 우선주의자들, 소위 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와 또 우리 정치적인 이 세 가지 고려를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감으로 생길 수 있는 남남 갈등의 구조, 그러니까 한국의 내부 정치적 문제와 한미 동맹의 문제가 그러면 남남 갈등 문제는 또 한미 동맹 문제와 같이 가는 거죠. 정치 문제가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딜레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율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정부는 결국은 이 두 개의 휠에다가 무게를 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와 이런 어떤 고려를 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이 딜레마를 깰 수 있는 것은요. 이 만약 예를 들면 휠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국내적인 거 돌아간다고 나머지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한미동맹 돌아간다고 나머지가 안 돌아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세계가
어떻게 뭐랄까 정상적으로 같이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뭔가 하나의 큰 중심을 잡고 돌아가면 나머지 그쪽으로 같이 도이지 않은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리고 손상 입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손상을 입히는 리미티드 데미지를 갖고 결국은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데 그 점을 놓쳤던 거예요. 예, 놓쳤던 거예요. 북은 김정은 시기와 김정일 시기는 달라요. 통치 방식도 달랐고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갔다고 대단히 뭔가 일이 난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20여일 안 나타나면 예, 뭔가 대단히 그래서 가짜뉴스 행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단순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저는 정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뜻도 북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두는 것은 미중 관계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이러한 것들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판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삼중 딜레마라고 하죠. 딜레마를 극복의 핵심의 중심축이 남북 관계가 되지 않고 여전히 미국이라는 틀 속에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도 가능하고 주한미군 없는 건전한 건강한 한미동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주한미군 손만 대고 주한미군에 관련된 거 뭐 방위분담 이쪽이 마치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한미군 나가라고요.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 아니, 한미동맹으로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주한미군 없는 건강한 한미 관계가 이제 재구축돼야 된다고 봐요. 예, 정말 교수님의 이 열정적인 말씀과 더불어 또 해박한 또 이제 정보와 더불어 저희를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여전히 이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남북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평화를 또 열기 위한 이 군사 문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평화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선생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우리가 또 제대로 좀 알고 또 이 정부도 군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된 어떤 그런 태도와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정부는 정부대로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뭔가 알아야 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바뀌어야 될 군사 정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방비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투명성. 예, 시민사회가 국방비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조 넘는 국방비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국방비를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걸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이라는 것들을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방개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정부마다 국방개혁 이야기하고 이번 정부도 국방개혁 2.0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틀려요. 군사혁신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군대를 혁신시키고 그만큼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좀 뭐랄까 첨단화되고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현재 바뀐 전장 환경에 걸맞는 군대를 만들고 하우 투 파이트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혁신의 마지막 수혜자는 정말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개혁은요 말 그대로 국방은요 마지막 수혜자가 군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에요. 결국 국방개혁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조직과를 제대로 운영하고, 예,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예, 삶과 또 복지스러운 삶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삶을 돌려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마지막 수혜자는 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국방개혁의 마지막 수혜자가 마치 군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군대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국방개혁, 군사정책이 아니라 이 국방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낸 50조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뭐 감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 그걸 통해서 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어떤 뭐랄까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잘 몰랐던 것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정말 작은 것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그냥 무덤덤하게 알고 지는 그냥 무덤덤하게 묻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새로운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정말 더 사실은 더 말씀을 더 듣고 교수님과 함께 막 더 같이 막 핏대도 올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충분히 안 올렸네. 아니 교수님께서는 너무 잘해주셨고요. 또 정말 우리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빨리 우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좀 뭔가 하나하나씩 제자리를 좀 찾아가면서 제대로 좀 맞물리기를 좀 바라는 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일단 공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아닙니다.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 더 많은 가르침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